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장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녹음 파일이 화제 중에 화제입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요만한 아이들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A가 B한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뭘 비틀어서라도 도움을 달라는 것인지. 자, 여기서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이 녹음 파일, 목소리는 어제 나왔습니다만 그 녹취록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공개가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해 보이는 내용을 놓고 법원은 왜 판단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궁금증은 깊어만 갑니다. 오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24년 만에 북한을 찾는 푸틴,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 주고받는가, 뭐 이런 내용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조소 조약 술은 동맹 맺을 가능성, 최악의 경우 자동 군사 개입 부활, 북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 요구할 수도. 이제 이런 제목 저희가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푸틴이 기고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푸틴의 기고문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국제적인 제재, 유엔 제재 이런 것들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 실렸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고, 여기에 자동 군사 개입 부활,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 요구할 수도,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오매불망 러시아로부터 도움받고 싶어하는 세 가지 핵심. 첫 번째는 핵 잠수함에 관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 정찰 위성. 지금 거듭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기술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CBM의 대기권 재진입에 관한 기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이 세 가지에 관한 얘기가 푸틴 김정은 회담에서 어떻게 나올까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수천만 원 현금의 골프 접대,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1000명.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금세 짐작이 되시죠? 경찰 불법 리베이트 수사 확대, 금품 받은 경위 확인 작업 착수, 업계 전반 대대적 수사 가능성, 서울경찰청장 세무당국과 협의할 것이다.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폭넓게 퍼져 있는 관행, 불법,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뭐 이런 내용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이걸 소재로 한 영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처방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제약회사들로부터 골프 접대, 식사 접대, 해외 무슨 세미나가 있다는 그런 세미나 명목의 호화 여행에 관한 접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리베이트 의사 1000명 서울경찰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민감한 시점에, 그러니까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오늘부터 이제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는 그런 시점에 이런 뉴스가 턱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시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생대회가 죽기 살기 대회라고? 사생대회, 죽기 살기 대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실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하는 중고교생 학업 성취도. 가운데 내용 보시죠. 요즘 아이들이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볼까요? 심심한 사과. 지루한 사과란 뜻인가? 사생대회, 죽기 살기 대회. 이 사생대회의 사생은 백길사, 날생, 풍경이나 인물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날 것으로 그리는 것을 사생대회라고 하는데,
죽기 살기 대로 오해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이 차올랐다. 물을 발로 차 올려? 이해관계, 학생들의 친한 사이, 살해를 하다. 예시를 드는 것, 조짐이 보인다. 이거 욕 아닌가요? 금일까지 제출,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뜻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휴대폰 탓인가요? 아니면 한자 교육을 도외시한 탓인가요? 어느 쪽일까요?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칼을 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2018년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입니다.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네, 홍현주 기자,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 고소를 한다는 거 예사로운 일은 아니고 또 고소를 하면은 고발인도 고소인도 어떤 위험이 노출되기 마련인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건영 의원이 지금 김정숙 여사 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김정숙 여사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입니다. 윤 의원 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김정숙 여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숙 여사가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소 방침을 밝힌 지 13일 만에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예고한 대로 고소장을 접수시킨 건데 사실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비단 배 의원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공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과거 의원들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15배 혈세를 투입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문체부는 겉돌고 사실 김정숙 여사의 외유를 위해서 전용기가 이용됐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가 가서 다른 행사들 했다 하는 부분은 들어있는데 타지말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걸 다 상세 내역을 공개하셨다는데요. 네. 그 내부에서 마스크팩도 하시고. 마스크팩을 했군요. 네,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비싸더라고요. 네, 김민수 대변인께요. 윤상현 의원도 있고 박수영 의원도 있는데 이제 배현진 의원만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른바 한 놈만 때린다 이런 시쳇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집중 공략 그런 전략인가요? 그 전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묻고 싶네요. 이게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이고 또 어떤 것이 명예훼손인지. 네. 원래대로 문체부 장관이 가면은 2천만 원대였으면 됐을 비용을 4억까지 지금 국가 예산을 늘려서 국고를 지금 손실시킨 것이 지금 명예훼손인지 이것이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기내식에 내끼에 6천만 원 이상이 지금 편성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거짓이라는 건지 이것이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건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을 붙인 것이 이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인지도 묻고 싶어요. 네. 어떤 거 하나도 거짓이 없고 명예훼손 될 만한 것이 없다. 본인들이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일을 했을 뿐이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유독 지금 배현진 의원만 고소했느냐.
한 놈만 패기 전략이냐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여기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유독 밥값 6천만 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체부와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에서 지금 제시했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배현진 의원이 기내식비가 4끼에 6,299만 원인가요? 네. 이게 들어갔다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에 지금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순수 기내식비는 4끼에 2,167만 원뿐이 들지 않았다라고 또 변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고소가 진행된 건인데요. 저는 지금 이 밥값 부분에서 특히나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멈출 이유가 없다. 왜냐라고 하면 저런 지금 견적에서 표현하기 애매한 항목들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 쉬운 곳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2,167만 원도 이상하지만요.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 간접비가 본 재료비보다 더 높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지금 이 견적 6천만 원이 넘는 이 비용 자체가 진짜 순수 밥값인지 저는 더 파고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김정숙 여사라든지 민주당에서 이 정도로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 한 놈만 패기 전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도 방송에 나와서 많이 떠들었어요. 네. 이게 진짜로 자신 있으면 고소 고발할 거면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다 고소 고발해 보시라 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소 고발을 계기로 해서 보건데 아무튼 이 고소를 보면은 말이죠. 흔히 명예훼손에 관련돼서는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제 이것을 갈라놓고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흔히 있곤 합니다만 아무튼 이 외유성 인도 방문 논란 의혹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초청장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엎드려 절받기 또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뭐 셀프 초청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인도 정부에서 이제 스스로 한 것이냐 이 셀프 초청 논란에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밥값 논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드디어 고소로까지 이어졌군요. 여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에 그리고요 이 그 전 청와대 당시에요 여기 남정호 중앙일보 그 논설 그 위원께서요 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그랬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를 청와대에서 이미 했던 바가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소를 해서 확정이 난 건이죠. 네. 사실은 지금 이 건만으로 보고 따졌을 때에도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자발적 초청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낸 셈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미 지금 한번 패소했던 건을 가지고 지금 배현진 의원 물고 늘어지는 2차전을 벌이고 있다. 무의미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일단 이제 뭐 김정숙 여사 쪽에 칼을 뺐어요. 일단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칼을 뺐지만 예. 뭐 그것이 흔쾌히 뺐다기보다는 마지못해서 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못해서? 앞서, 윤건영 의원이 발표하면서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고소는 사실 좀 대항마적인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이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뭐 이 방문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인 이종배 의원이라는 분이 네.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벌써 이 고발장을 제시를 했고 네. 그러고 아마 내일쯤에 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항 송사가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그냥 마냥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소인 조사로 나가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이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그러니까 지금 법적 대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또 이 상당히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김정숙 여사의 억울함을 네. 나름대로 호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저런 고소가 진행이 되면 말이죠. 예. 문체부 관리도 조사받아야 되고 예. 외교부 관리도 조사받고 도정환 전 장관도 조사받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숙 여사도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고발이 돼 있고 지금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럼 그 다음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 참고인들이 앞서 언급하신
그런 분들이 줄줄이 다 엮여서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고발을 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이 그런 든다는 뭐 것이죠. 쌍 고소 고발전이 예.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뭐 그닥 유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못해서 칼을 뺏어라는 마지못해서 그래서. 칼을 뺏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배현진 의원 이외에도 자기가 줄줄이 지금 고소를 할 가능성은 저는 사실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 한 명에 대해서 국한을 해서 사안 자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안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절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양측이 함께 해야 되겠죠. 자, 홍 기자, 배현진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배 의원은 SNS에 해당 고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보다라고 했습니다. 또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건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라면서 문 대통령 부부와 도종환 전 장관, 고민정 의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향해서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수사가 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경찰에 고소가 되고 또 검찰은 기왕에 진행해오던 수사가 있고,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눠 조사하고 있는데 물론 혐의는 달라요. 고발인, 피고발인도 서로 바뀌어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숙 여사 측에서 경찰에 고발한 그 배경은 아마도 검찰 조사를 안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길 바라는 거지. 예. 검찰에 가서 피고발인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마 경찰 수사를 끝날 때까지 그걸 아마 피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아,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내용 자체들을 보면 원래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아, 예. 그래야지만 다음에라도 내가 이렇게 사전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말을 했으니 관련된 사실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경고성 본인들의 목적도 달성되는 것인데 그 고소장 자체에는 좀 구체적으로 뭐가 기술돼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요. 그걸 네. 공표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공개를 하라 그걸. 예, 저는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그 공인으로서 고발한 이유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원한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라면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묵과할 수 없다고 그랬더군요. 그렇죠. 그럼 네. 뭐가 허위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언론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이와 관련된 말을 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이에 관련된 비판을 하지 마라는 뭉뚱거리는 비판의 억압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시려면 고민정 의원도 해야 돼요. 아, 예. 도종환 장관도 해야 돼요. 거짓말성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랬어요. 네. 사실은 어디서 뭐 초청을 받았는지 네, 어디서 네. 변경됐는지 이런 것 관련된 사실은 그런 의혹을 사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허위사실이나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받기 쉽지 않지만 문제는 대통령 부인까지 지낸 분이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의원 등이 이것들이 사실은 허위로 보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는 다를 수 있죠. 이게 외유냐 아니면 뭐 엎드려 절받기냐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의견이고 표명이기 때문에 이건 고발 대상이 아닌 거고 그렇게 따지면요. 단독 외교나 외유나 이거 둘 다 평가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다 수긍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봉쇄하는 차원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은 한 번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남정우 전 논설위원이 이제 여기 대해서 버킷리스트,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써서 그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때 뭐 청와대에서 이제 거기서 긴급 대책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법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무죄 그리고 이제 항소 포기 확정이 된 거고 그런 모든 스토리를 담아서 남정우 논설위원이 책도 냈습니다. 심지어 거기 전후 사정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 아버님은 이제 남시우이라고 또 우리나라 원로 언론인이기도 하고
이제 부자가 언론인 집안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의 1차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금 불타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통방통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1조 4천억 재산 분을 뒤집힐까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이 또다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결된 세기의 이혼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제 회견장에 깜짝 등장한 최태원 회장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SK 주택 수도여기에 전태경위원장 이영입니다.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장 분위기로 봐서는 최태원 회장이 예고도 없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했던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홍윤주 기자, 어제 정말 어떤 분위기였어요? 네, 기자들에게 사전 공지된 내용에는 이 최태원 회장이 나온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나오는 줄 알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SK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찰나에 정해진 순서를 끊고 이 최태원 회장이 깜짝 입장을 한 겁니다. 사회자마저 당황한 눈치였는데요. SK 관계자는 전날 저녁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으면서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도중에 마음을 바꾼 것 같다, 고민 많이 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에 최 회장이 취재진 말에 앞에 직접 선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18일 만이었는데요.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건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90도로 몸을 숙였습니다. 제 생각엔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어제 최태원 회장의 말을 이제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간결하게 요약을 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는 일면 톱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이런 제목을 붙였더군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계산은 10분의 1로 잘못 줄였고 어떤 계산은 10배로 오히려 부풀려서 10분의 1로 줄인 것과 10배를 늘린 걸 이제 합하면 100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전문가이신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항소심 판결문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어쨌든 SK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의 덩어리가 엄청 커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SK 주식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대한텔레콤의 주식의 가치를 고려를 했을 때 최종현 선대회장이 그때 당시 이제 사망했을 당시에 그 가치를 따지게 되면 한 주당 이제 100원이었습니다. 네.
한 주당 1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최종현 선대회장이 이제 기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12.5배를 기여를 했던 거고, 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이후에 기여를 했던 부분을 따지게 되면 355배를 기여를 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노 관장하고의 이 그 혼인 생활 과정에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될 덩어리가 어쨌든 최 회장이 기여한 바가 아주 컸기 때문에 이게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덩어리를 분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항소심에서는 봤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대한텔레콤 주식이 이 액면 분할이 2번이 됐었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할 당시에 그 주식의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계산이 됐어야 된다. 네. 1,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가치 증대분이 이제 125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최 회장이 이제 기여를 했던 부분은 35배 정도가 되는 거라서 이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혼인 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승계상속형 사업가다 자기는. 네. 그래서 최종현 회장이 이룩한 부분이 되게 많았었고, 그 부분은 거의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면 여기서 이제 분할해야 되는 대상 재산은 아주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 항소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시아버지가 오늘날의 SK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남편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나눠 갖게 되는 재산의 몫이 달라진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의 SK를 일궜고 남편이 또한 이제 자수성가를 했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해놔야 나눠 갖는 부분도 35%의 그 부분이 많아진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혼인 생활 기간 중에 이제 이룩한 재산이 많아야만 예. 그래야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의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키워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미 크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 몫이 얼마 안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니 아내인 노소영 씨한테 이제 나눠줄 것도 작아진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몫을 이제 10분의 1부 줄여서 판단을 했다는 거고, 또 이 당사자인 남편의 몫을 너무 작게 하고 아버지의 몫을 뭐 크게, 아무튼 양쪽 이제 이걸 다 곱하면 100배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이시기도 한데요. 자, 이 대목을 보고서 많은 사람 참 깜짝 놀란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주장이 있은 다음에 바로 고등법원이 자신들의 판결문을 고쳤어요. 뭐 경정을 했다, 이런 말을 쓰더군요. 경쟁한 것은 이제 본인들의 판단 오류가 아니고 예. 명백한 뭔가 계산 오류이거나 아, 예. 그다음에 표현이 잘못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경정하거든요. 아, 네. 경정은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판단은 옳다, 네. 틀린 것이 없다. 이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인데 예. 저것이 경정으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94년도에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2억 8천만 원 주고 삽니다. 네. 이 대한텔레콤의 주식이 나중에 SK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합병하고 상장까지 하는 거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1998년도에 작고하시잖아요. 네. 그 전까지에 보니까 주식 가치가 많이 늘지 않았다. 네. 그 뒤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회장이 되고 나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태원 회장 역할이 큰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고 원래 취득하는 그 자산을 누가 됐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원래 1심에서 2심에서도 다퉈진 것은 최태원 회장 본인은 선대 회장의 돈을 받아서 산 거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재판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근데 1988년도에 두 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취득한 주식은 혼인 중에 취득한 거죠. 네. 그러니까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런 재판부의 논리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고 네. 제가 볼 땐 이런 논리가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중간에 이제 그 재판부 스스로 본인의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최종인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업 가치가 급속히 커졌다. 네. 이런 이제 수치상 논리를 댄 건데 네. 저는 이것은 이제 이유 중에 설시라고 보고 사실은 법률 이유 중에 뭐요? 이유 중에 설시라고 해서 본인의 그 판단을 정당화하는 거고 아, 이게 네. 약간의 요건 사실 저희가 보는 요건 사실에 이르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아마 심하게 다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고등법원에서는 이 항소심 이제 판결을 내놨는데 그 마지막 결론 재산 분할 액수 1조 3,800억. 이제 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계산 과정에서
뭐 오타를 했다, 뭐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간에서는 나오고 있던데요. 재계에서는 그렇지만 이번 오류가 법조판 팻핑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애완동물이란 뜻인데 애완동물의 손가락? 자, 차 교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완동물 할 때는 그러니까 영어로 PET고요. 네. 여기에서 팻은 FAT. 아, 그러니까 FAT입니까? 그러니까 좀 살이 쪘다. 아, 살이 쪘다. 살이 쪄서 손가락이 굵어지면 아. 자판을 그러니까 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착오가 일어날 수 아, 있다. 네, 네, 네. 그런 뜻인데요. 아, 실제- 저는 예.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뭐 좋아요 잘못 눌렀을 때 예. 고양이가 잘못 눌러갔다 그래가지고 그때 팻핑거 곡에서 또 나온 말인가 싶었어요. 아, 그게 아니군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차 교수님 예, 말씀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주식 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핑거 실수로 인해서 네. 매수 주문을 잘못 내 가지고 네. 상당히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몇 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한맥투자증권이라는 데서 네. 이 옵션 가격의 변수가 되는 이자율을 네.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잔여일을 365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0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예. 상당히 뭡니까 그 잘못 주문을 하는 바람에 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네. 결국 회사가 문을 닫은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일본의 대형 증권사인 미즈호 증권에서 61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내는 걸 잘못 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61만 주를 1회 내 매도 주문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일이 벌어지는 주식의 뭐 매도나 네. 뭐 이런 매수 주문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판결문을 서는 때 상당한 시간을 갖고 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건 단독 재판부가 아니고 합의부 재판부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아주 그 머리가 좋으신 판사 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쓰는 것인데 네. 이 잘못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해가 될 수 있나요? 이제 바로 그 대목인데요. 예. 이건 뭐 첫 1심도 아니고 항소심에 그렇죠. 항소심에서 단독도 아니고 합의부가 그리고 이제 판사가 세 분에다가 또 거기 보조하는 인력도 있을 보조하는 거아니에요. 인력도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갖고 판결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전 국민적인 관심이, 그렇죠. 뭐 그런-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져 있는 그렇죠.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액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근거 중에 자료- 근거가 근거잖아요. 이제 이건데. 이건데 이 부분을 실수했다. 이거 뭐 고개가 갸웃거릴 수밖에 네, 없고 근데- 사업부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이 놓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이런 실수가 벌어졌는지. 왜냐하면 바로 그걸 또 고쳤습니다. 아무튼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한 최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 그룹에 구성한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 부분에 충분히 이겨낼 역량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적대적 M&A에 관한 인수합병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을 한 그 대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재판부의 행보를 주목할 거는 재판부가 고세용 관장에게 1조 3,800억 재산 분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거에는 오류가 있지만 결론은 안 바뀐다. 자, 이경민 변호사,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판결 경정이라는 게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오기 차고, 그러니까 네.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중요하고 많은 이목이 쏠려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의 뭐 실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결 경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도 바로 이제 경정을 하게 된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문의 취지는 유지를 했던 게 이 틀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변동사항이 없다.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재산 분할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던 부분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 근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는 부분도 항소심에서는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는 어쨌든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된 부분은 맞다라고 지금 항소심 판결문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 하나의 수리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가 깨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었던 거고,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이 입장을 유지를 해서 주문은 그대로 갔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이어서 이게 이제 상고심으로 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윤기찬 위원장께요. 자, 대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법원 이제 상고심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잘못 법률 적용했다거나 네. 법률을 잘못 세웠다. 네. 이럴 경우에만 파기환송 사유가 돼요. 네. 물론 저희가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서 사실 오인을 체증법칙 위반으로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가사 사건의 경우는 거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특히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변론 종결시가 아니고 딴 쪽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은 파기환송 사유가 되는데 네. 사실 인정이죠. 기여율 35%.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수치 인정 이런 것들은 사실 인정 분야거든요. 따라서 네.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아마 2심도 부랴부랴 저거를 경정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기 경정하지 않고 올라가면 저건 파기되거든요. 그렇군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원래대로 하면 이런 이제 그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파기환송의 사유가 적은 경우, 네. 그러니까 공통의 대법원 연구관들이 본인들이 이제 이걸 다 연구합니다. 네.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올려요. 올려가지고 요건 좀 들여다볼 만합니다. 그러면 해당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이 또 검토를 해요. 네.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이게 뭐 세간에 큰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대법관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지 않을 것이다. 두 단계는 통과해가지고 예.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을까. 아, 오랫동안 오히려. 심지어는 뭐 전환합의체로 갈 수도 있죠. 오랫동안이면 몇 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까? 글쎄 그렇게까지는 뭐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이혼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노소영 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경민 변호사께요. 이제 그 노소영 관장 측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저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그 지금 이게 최태원 회장도 이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뭐 여론도 이제 조금 이 영향을 사법부가 받게끔 하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노 관장 측에서도 그러면은 판결문까지 공개를 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노 관장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SK CNC의 주식 가치가 급등하게 된 것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가 있었던 게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서 노 관장 측이 이렇게 재산분할 받아가는 게 맞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문이 뭐 정당하게 판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주장을 해서 이제 공개까지 해보자. 이런 입장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판결문을 이제 다 공개를 하면은 특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 부부 사이에 관한 언급도 많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선뜻 거기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통방통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종원 믿었는데 점점점. 요식업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불리는 백종원 대표를 향해서 점주들이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을 말합니다.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본사가 수익률을 과장해서 가맹점을 모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이 변호사님. 예.
이게 당시 그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이제 돈가스 업체가 하나가 이제 좀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22년부터 이제 가맹점주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매출액과 어쨌든 수익률에 대해서 허위 과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맹점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그 이야기가 뭐 월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에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수익률도 20에서 25% 정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뭐 매출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도 7% 정도에 수익률도 7% 정도에 불과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이 백종원 대표의 이런 지금 본사에서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이 근거 자료들이 허위 과장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종원 대표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된 제주 매장을 방문하면서 사장님을 돕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돈가스 드시러 오셨어요? 자, 사진 찍어드릴게요. 돈가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일순위 그건데 이걸 먼저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욕 먹으니까. 사장님, 사모님 모시고 내가 돈도 못 벌게 한다고.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못 벌어. 아니, 벌 수 없는 구조라니까. 왜냐면 저쪽은 매장이 너무 작아갖고 장사를 해도 돈이 안 되는. 자, 윤 위원장님, 이제 이런 일에 다툼이 생기면은 항용 본사와 점주들 사이에 또 의견이 충돌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맹본부가 있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원래는 같이 상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종종 상반되죠. 네. 특히 이제 이 수익 구조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류를 받아서 가맹점 사업자가 그걸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가맹점 사업자 영업이익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돈까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사서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제품의 특성상. 그러니까 또 재료비가 올라가면 본인들이 뭐 김밥처럼 뭐 사가지고 만들어서 팔게 되면 좀 남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는 구조라서 저 돈까스는 특히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예. 저희 가맹사업법에는 보면 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네.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네. 야, 우리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된다. 이것들이 허위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까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늘상 벌어지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 돈까스라는 재료를 저희가 소위 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입해가지고 쓸 수 없는 이 가맹사업의 본질 때문에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차 교수님께요. 네. 은퇴자들이 퇴직금 가지고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에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뭐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점주들도 입장이 똑같지는 않고 어떤 지역에 있는 점주는 장사가 꽤 잘 돼서 이제 만족하는 분도 있는 거 하면 예. 이제 지금 이렇게 단체 행동에 나선 그런 불만족스러운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법률적으로는 뭐 상당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백종원 씨라는 분의 이름값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좀 백종원 씨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런 그 프랜차이즈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뭐 지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매출 예상액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겠지만 무엇보다도 백종원이라는 이름값을 분명히 할 거야 라는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완전 장사를 했을 것인데 그렇죠. 이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백종원의 이름을 보고 들어왔던 분들이 먹고 난 뒤에 맛이나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지금 미다스의 손으로 해결사인 백종원 씨가 직접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적극 나서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은 시들시들한데 네. 본사만 살지는 이런 아.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네. 들면 지금 백종원 씨의 지금 이 본사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45.5%나 이제 증가해서 네. 이번에 코스피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네. 가맹점들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식의 그러면 이 그 본사만 이렇게 잘 되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 지금 가맹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저희가 정치면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답니다. 찐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야. 중앙지검장 했던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찐윤 이철규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말은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친한 측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저열하다. 전당대회에서 힘을 모아야 할 판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거고요. 나경원 특보단 행사 참석 새 불리기. 특보단이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 와서 행사를 하고 거기 또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철수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당권 투쟁 소명이 아니다.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민주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 어제 당 중앙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 거치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확정됐습니다. 14년 만에 당권 대권 분리 원칙이 깨졌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사퇴 이 당원에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DJ 이후 첫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현장 토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17명이 발언을 했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여당 의원총회 열렸는데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틀었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아마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시켜 검사 사칭 관련 4분 분량. 이재명 오래돼 기억 안 난다는 증인에게 내가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드릴게 텔레그램으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생생하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로 이제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당 뻔뻔한 거짓말 국민이 알 것이다. 야당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한 것일 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저 제목이요.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에 저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이재명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목소리가 생으로 공개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TV조선이 통화 내용 전체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고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이재명 대표의 육성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김 비서관님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네, 방금 들으신 거는 이제 2018년 12월 지금부터 약 5년 반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그때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인 이제 김모 씨, 그러니까 전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전화를 걸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
네, TV조선이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전체 파일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들으셨듯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한 게 핵심인데요. 위증을 유도하는 발언으로도 읽히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한 시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던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맥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김병량 정선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내용을 증언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김 전 시장 측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해달라라는 내용인 겁니다. 상대방인 김 씨가 당시엔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서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거고요. 전화를 끊으면서도 김 비서님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라고 말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해당 발언 의미를 묻는 TV조선 질문에 이 대표 측 입장을 밝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차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전체 그 녹음 파일을 네.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 네. 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고 얘기해달라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그러니까 좀 뭐 그런 부분들을 짚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직 사회부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첫 번째는 어차피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고요. 네. 시장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정언을 했을 경우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분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식의 정언을 하더라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건 누가 문제 삼겠느냐. 안심하고 내 부탁대로 이야기해라는 식의 이거 유도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지금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 애매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언 취지 가이드를 내가 하나 보내드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거 좀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직위가 경기도지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정언하신 분이 당시 백현동 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지금 무슨 사업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관공서하고 많이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꼭 좀 부탁드릴게요. 딴 분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심이 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서 이걸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세 가지로 해서 딱 짚어 주셨습니다. 이 공개된 녹음 파일 이건 녹취록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목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대편이 김모 씨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김 씨를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한 내용 세월이 어차피 다 지났다. 당시 시장님은 돌아가셨다.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대목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예.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뭐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시장. 그러니까 윤희찬 위원장께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으면 참 교묘하달까, 복잡하달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또 일관되게 뭐가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이 다 지났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없다. 그렇지만 또 내가 타겟이 돼 있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 또 이런 말도 계속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통화가 있고 난 다음에 김모 씨가 저기에서 그 부탁을 들어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위증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자, 그 과정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일단 저 내용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그게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건 다 취소하고 뭐 됐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하려면 오시고 아니면 마세요. 이런 정도의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통상 저희가 증인한테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자 오셔가지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까지만 얘기합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얘기하게 되면요. 법정에 가면은 검사가 물을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변호인 만났냐, 누구 네. 연락해봤냐. 그렇기 때문에 일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고 예. 저거를 글쎄요 위증의 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 그러시겠지만 이 대표님 변호사시잖아요. 아 예. 저렇게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위증은요 진실에 대한 진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위증이 아니고 내 기억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기억 강요죄라고 해요. 저 기억 강요하신 거예요. 보시면 내가 기억 안 난다 그래도 한번 더 검토해봐, 더 기억 되살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취지로 한번 말하면 되겠지. 이거 다 위증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시면 재판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증인이 여러 가지 말을 더듬을 때, 자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난다고 뭔가 내용을 말하게 되면 그것도 위증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 나오는 말들도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요지서도 주시고 배경 설명 본인이 하고 본인의 경험을 그러니까 증인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강요 아니고 뭡니까? 본인은 선거 때문에 나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KBS하고 어떤 라인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모른다는 거고 들은 바도 없고 그렇다고 분명히 앞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설명을 다 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 그냥 들었다고 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강한 위증 교사는 없죠. 이것은 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담당 판사가 이런 반구 없이 그냥 소명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파괴력 있는 그 녹취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김 씨가 이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KBS하고 뭐 김병장 시장과의 관계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어찌어찌 하려 했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증언을 해요. 증언 뒤에 무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언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김인섭 씨하고 관련한 사업도 합니다. 성남시 사업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자 위증을 교사를 했고. 위증을 했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고 그에 대한 대가적 관계가 뭔가 있었다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 정도가 전반적인 흐름이죠. 자, 이런 육성 말이죠. 육성은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처음 듣는다 쳐도 그 녹취록 자체는 공개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재판부의 그 판단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 일단 재판을 몇 번 연기했고요. 이게 변론 준비 기일만 2번을 했는데도 변론 준비 기일을 2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2002년도에 검사 사칭 그 재판 기록 자체가 증거 기록이에요. 거기다가 금방 저분 증인 섰던 분 저분의 진술 조서하고 KBS 모 PD의 진술 조서만 첨부된 거예요. 그 6건이거든요. 그 6건은 그러니까 이전에 이재명 대표님은 다 보신 기록이고 거기에 두 진술 조서 해봐야 뭐 한 40쪽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증거 조사하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 왜 2번씩이나 필요했는지. 그다음에 이후에 KBS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부릅니다. 5명을 불러요. 증인 신문을 하고 재판 또 안 나가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최대한 재판을 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형 문제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게 통례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심으로써 양형을 조금 더 낮춰서 벌금형까지 좀 낮추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을 조금 도와드린다면 당시에 성남시를 상대로 성남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검사를 사칭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성남시가 KBS도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도 고소를 했는데 이재명 변호사의 그 당시의 입장은 뭐냐? 자신은 억울하다. 성남시와 검찰이 짜고 그리고 그 검찰도 짜고 자신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저 증인한테 지금 자꾸 환기시키려고 한 이제 기억 강요죄라는 말까지 써주셨는데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증인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꺼내든 회심의 카드 바로 그 대목 육성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저기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뭐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문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근데 내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 주장했던 거. 이걸 보면 제가 더 그래서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한 자, 김민수 대변인께요. 저 변론 요지서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저게 뭐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론 요지서 자체를 보냈다라는 것이 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러니 이대로 좀 읊어줘라고 말한 거랑 예. 다름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정도로 법을 잘 알고 네.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통화 기록을 남겼느냐. 어떻게 위증교사를 시키고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을까? 제3자가 아니라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정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급했구나.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 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겠구나. 네. 이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의 단초가 된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자, 박성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뭔가 속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런 이제 그 녹취가 나오고 나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지금 어떤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강요했다 이렇게 보는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녹음 파일을 좀 들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협박이나 아니면 뭐 정말 잘못된 증언을 본인이 창작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뭔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명 보면 중간중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있는 그대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위증의 강요인 것이지 네. 있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네.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안 자체,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이 사안을 공개하면서 정치적으로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진실을 상당히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 진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편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해주신 말씀과는 반대의 결로 이제 반론을 해주신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 녹취 파일, 그 육성 파일을 어떻게 얻었느냐?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죠. 이 대목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는 민주당에서는 입수 경로,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그 대목을 앞뒤를 좀 살펴봅니다. 김 대변인께요. 네, 일단은요. 지금 아까 좀 앞선 부분에 좀 말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라고 해서 이게 강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강압의 위치에 있었다는 걸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이 녹취 파일 입수 경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걸 거예요. 검찰한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이랑 니네 한패 아니야? 여당이랑? 네. 검찰이 지금 강압 수사고 지금 기획 수사 아니야?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본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주장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 뭐 녹취 파일 경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까 여기 지금 그 위증을 했던 네. 그 피고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피고인한테도. 그리고 지금 재판정에서 저 녹취 파일이 틀어졌습니다. 네. 거기에서 누군가 녹취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사건의 본질 자체를 지금 왜곡시키고 지금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네. 사실 녹취 파일을 활용하고 이용했다라는 이런 예시를 들려면요. 지난 대선에서요. 뉴스타파에서 지금 지금 가짜 뉴스 김만배 녹취 파일 터뜨렸을 때요. 몇 분 후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페이스북에 이게 올라갑니다. 네. 이게요. 하물며 경향신문이나요. 여기 전라일보의 첫 보도보다도 29분이나 빨리 페이스북에 기재돼요. 네.
이런 것들을 녹취 파일을 입수해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김 대변인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분간을 해야 될 것이 이제 혹시 시청자들께서는 저게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그런데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것과 박정훈 의원이 제시한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들은 지금 녹취 파일을 우리가 귀로 듣지 못했을 뿐이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이것은 이미 지금 그 수행비서였던 그 분께서 이미 제출했던 거예요. 이거 네.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겁니다. 이 녹취 네. 파일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이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렇게 육성이 들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내용들은 다 나온 상태였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증거에 효력이 없다로 주장도 몰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이게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에 이 녹취 파일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이것도 이게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게 사법 리스크 방어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주장들이 정말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정말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없는 주장이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박성민 의원께 이제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저 녹취 파일 이거 입수 경로를 민주당에서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정보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신뢰성.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중요한 거죠.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국회의원께서 예. 이것을 공개한다고 할 때에는 국민들께 적법하게 얻은 정보로 또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 게 타당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원래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안을 제기하고 뭐 정말 기자회견을 할 때는 확실한 정보 출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 보통의 문법인데 네. 지금 보면 뭐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고 뭐 검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지금 이제 와서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에 있어서 정치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대상들과 모종의 좀 결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얻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네. 단순히 뭐 제보를 받았다, 뭐 국정감사 기간에 이야기를 할 사안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 정보를 얻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저렇게 녹취록을 틀어도 저거는 이제 만약 허위 사실이면 네. 면책 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을 틀게 되면 허위 사실을 틀게 허위 되면. 사실을 저렇게 틀게 되면 그건 면책 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박정훈 의원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네. 저 녹취 파일은 처음이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게 예전에 영장실질심사 때 아마 법정에서 튼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녹취록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을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를 환기시키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 이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게 어디서 얻었는지 그다음에 저게 신빙성이 없다 이런 취지의 민주당의 반론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저게 어디서 얻었는지의 유출 경로를 제가 추측해 보면 일단 변호인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다음에 저 녹취록을 녹음했던 분으로부터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실질심사에 누가 방청석에 이걸 녹음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검찰로부터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유출 경로 의심스럽다. 그러면 고발하면은 검찰로부터 나왔으면 이건 뭐 공무상 비밀 유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정훈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그 1심 판결이 올 여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재판부가 그렇게 공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12일쯤에 아마 그 결심을 하고 이번 달에 7월 10일. 7월 10일이요. 그러면 네. 재판부의 하정 법정 휴게 휴식기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8월 중순 이후면 판결이 원래 선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심 공판 있은 다음에 한 달 뒤쯤에 이제 선고 공판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달 뒤인데 그 사이에 이제 법정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감안하면 조금 당겨지든지 조금 늦춰지든지. 그래서 아마 8월 말 내지 9월 초에면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통방통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탄 소년단이 아닌 중년단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추가되면서 다시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빠진 이재명 대표. 어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시간을 별도로 할애를 해가지고 검찰, 언론, 법원 전체를 향해서 이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향해서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 이제 앞에 언론인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다 이런 말을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었는데 김민수 대변인께요. 왜 언론인하고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어투로 말했을까요?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럼 기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 받아 쓰는 지금 애완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하는 말 좀 받아 적어줘. 얘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하는 말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게요. 이재명 나 경기도지사 당신 아나. 혹은 이화영 지사가 바보냐 이런 행위를 하게 유엔에 지금 제재가 걸려 있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결코 아니죠. 국민들을 바보로 봤고요.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바보로 봤고요. 대한민국 검찰을 바보로 봤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 안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새치허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 법의 재판정에 올라갔으면 법리로 판단받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인데 왜 계속 이거를 전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걸 지금 여론전으로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들까지 이재명 대표 엄호에 나서서 흡사 방어전선이 펼쳐진 듯한 그런 모양새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백보 양보에서 이미 판결로 선입견, 편견, 사심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를 이 두 재판장은 관련 재판에서 회피 또는 제척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보복 기소, 재판부 쇼핑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염된 진술만을 전적으로 반영한 판결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낮은 삼류 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올감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차 교수님 방금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봤던 저분들이 우연인가요? 전부 다 법사위 소속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 부창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사실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 같은 재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짬짬이한 듯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부당성을 강하게 강조하니까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검찰과 법원의 이 지금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금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검찰의 진술 조작의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장경태 최고 같은 경우는 삼류소설의 근간 판단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하영 그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화영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건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걸 다시 배당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위기감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사실 좀 부적절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두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출연진 신통방송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